그리고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의 길이가 31m일 때 설치해야 하는 복도, 통로, 유도 표지입니다. 그죠? 표지. 유도 표지. 유도, 자, 상식적으로 표지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다? 그냥 여러분들 형광별, 예전에 어렸을 때 천장에 붙이던 형광별 스티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빛을 머금고 있다가 어두워졌을 때 그 빛을 내뿜는 건데, 그런 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유도등보다 성능이 떨어지겠죠. 유도등은 말 그대로 기구로 전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유도등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도등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촘촘히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15m마다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15m마다, 그죠? 유도등은 20m마다인데 어찌됐든 15m마다 하나씩 설치된다. 그죠? 그래서 구부러진 곳이 없는 부분에 보행거리 15m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된다. 요 식만 알고 있으면 31m 놓고 15m 하고 마이너스 1하면 1.066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도 표지를 0.66개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2개로 한다. 절상에서, 소수점이라는 절상에서 이렇게. 아시겠죠? 예, 요 기준만 알고 있었으면, 보행거리 15m만 알고 있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혹시 요거 마이너스 1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만약에 유도 표지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부러지지 않은, 구부러진 곳이 없는 부분의 보행거리가 45m라고 할게요. 45m. 그러면, 자, 15m마다 유도 표지 하나. 그죠? 15m. 그리고 또 15m마다 유도 표지 하나. 그죠? 또 15m마다 유도 표지 하나예요. 그런데 15m 하면 요게 45m지. 그럼 몇 개가 설치된다? 2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준다? 마이너스 1을 해준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1을 이해를 못 하시고, 간혹 가다가 또 이 마이너스 1을 지금 보니까, 수험생들 보시니까 마이너스 1을 안 해서 3개로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 요거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것도. 그 다음에 저희 통로 유도등에 관한 사항인데, 요거 유도등에 대한 설치 높이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틀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정확하지 않은데 요게 몇 미터 이하인가 몇 미터 이상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높이는 얼마? 1m라고 적어주셔도 답안의 채점에 문제가 없으실 거고, 1m 이하라고 적어주셔도 문제가 없으셨을 거다. 그리고 이것도 1.5m라고만 단순히 적어주셨어도 이상이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으실 것이다. 만약에 혹시나 시험에서 이게 몇 미터인가라고 물어봤으면 1.5m 이상 이하를 적어주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 수험자분들께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답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아시면 될 것 같다. 통로 유도등 종류 세 가지 있죠. 계단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는데, 계단이나 복도는 여러분들 좀 좁은 장소죠. 좁은 장소에서 연기가 차올랐을 때, 연기가 차오르면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 표지나 유도등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피할 때 화재가 나면 사람이 뭐에 질식해서 죽는다? 연기에 질식해서 불에 타는 것이지, 바로 연기에 질식도 안 했는데 불에 타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대피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입을 가리고, 젖은 수건 같은 것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낮춰서 대피를 하죠. 그렇게 몸을 낮췄을 때 시야에 잘 닿는 얼마? 1m 이하에 설치를 해라 라는 거고,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실은 넓은 거실이죠. 넓은 거실.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찾아갈 겁니다. 화장실을 찾아갈 건데 너무 넓어서 어딘지 몰라. 그러면 화장실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에 화장실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저희 천장에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그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된다? 1.5m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이 수치를 조금 이상 이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외우시는 팁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준들 보시면, 해설 보시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자, 요거 전동기 용량 구하는 거. 시험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 상중하 중에 상에 해당되는 녀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 식 푸실 때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기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뭐 낙차 H 주어졌고 유량 주어졌고 Q 다 주었어요. P 주어졌고 다 주어졌습니다. K 주어졌고 효율 주어졌고 그래서 뭐다 단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끝이죠. 아시겠죠? 그런 문제였는데 이 전동기 용량 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파트가 있어요. 물어보시는 게 요걸 물어보십니다. T 그 다음에 9.8 Q, H, K 이 식과 이 식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이 두 식은 어떤 공식이다? 같은 공식이다. 같은 공식. 왜 그런가 하면 이 Q 값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일 때는 끝이죠. 그죠? 이 공식일 때는 요 T가 타임, 세크가 여기로 들어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두 공식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같은 공식이다. 요 유량의 차이에 의해서, 양수량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그게 문제가 없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였습니까? 시간 T였죠, T.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항하셔가지고 푸셔도 되고 그냥 단순히 이 상태에서 뭐 솔브 기능 사용해서 푸셔도 된다. 그 중요한 점은 뭐다? 이 단위가 초다, 세커다. 그래서 나오는 단위가 초이기 때문에, 세크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줘야 된다? 분으로 바꿔준다, 분으로. 아시겠죠? 자, 해설을 보시면서 다시 차근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주어진 거 그대로 이 공식에 의해서 푸시면 된다. 그죠? 그대로 다 넣었어요. 주어진 거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럼 나오는 게 뭐다? 초다, 초. 세크예요, 세크. 그래서 물어보기를 분으로 물어봤으니까 60으로 나눠서 분으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여기까지 신나게 풀어 놓으시고 분으로 안 고쳐서 틀렸다고는 안 하겠지. 틀리긴 틀리는데 그러니까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뭐 부분 점수를 주시겠죠. 근데 완벽한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아시겠죠? 요거 분 이런 거 단위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계산 문제에선. 아시겠죠?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는 녀석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단순히 대입만 하면 되는 꼬아서 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점수 획득에 굉장히 용이하셨다. 점수 획득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중에 배점이 높은 녀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막 10몇 점씩 나오고 이랬어요. 예전에는 이게 계산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논란의 여지도 없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질문하시고 이런 분들도 없었어요. 왜? 이거는 방전 전류가 변하는 경우 중에서도 증가하는 경우인데 최근에 뭐가 나왔다? 방전 전류가 감소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져서 딱히 뭐 별다른 질문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식도 굉장히 간단한데 뭐만 확인하시면 된다. 요 그래프와 요 표를 이용해가지고 값들을 찾아내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보셔야 될 수치들 30분, 5분, 0.1분 요것과 20, 45,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70A, 45A, 20A. 아시겠죠? 그럼 먼저 분을 30분, 5분, 0.1분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문제에 보시면 뭐가 주어져 있다? 이건 최저 사용 전압입니다. 최저 사용 전압 오타가 났네요. 방전 종지 전압이 1.06V 있대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1.06V 있대. 1.06V 있대. 요렇게 만나는 요지죠. 요렇게 만나는 요거. 요게 뭐다? 요게 K 값입니다. K 값. 찾아주시면 돼요. 이걸 보시고. 이해되시죠? 요것만 찾으실 줄 아시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뭘 외워야 된다?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끝이다. 요 공식.
예, 그냥 안 적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조금 빨리 적어 볼게요. 여기서 아까 그 표를 이용해서 요 표를 이용해서 뭘 구했다? 각각의 K 값을 구했다. 그죠? 그러면 뭘 구해야 된다? I를 구해야 되는데 이 I가 전류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표에 다 주어져 있었다. 20A, 40A, 45A, 70A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암페어만 찾으실 수 있으면 그냥 단순 대입입니다. 대입하면 끝이다. 0.85 K 값 나왔던 거 차근차근 보실까요? 0.85 나왔고 K2가 0.45 나왔네. 그리고 0.24 나왔네. K 값, 각각의 K 값.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뭘 보시면 된다. 30분이었을 때니까 30분일 때 전류가 전류가 얼마였다? 30분일 때 전류가 20이었네. 20. 20. 여기 따로 적겠습니다. 20A. 그리고 5분일 때 45A였네. 그리고 70A였네. 그대로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그대로 0.85 곱하기 20A, 0.45 곱하기 45A, 0.24 곱하기 70A.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소문항에서 물어봤던 요거 보수율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보수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유지율이라고도 하고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값에 쓰는지 쓰라고 문제에 나왔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수율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폰 생각해 주시면 된다. 저희 폰을 딱 2년 사용하면 약정이 끝나고 나면 폰의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기 시작하죠. 그 값을 나중에 가면 얘가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값을 계산해서 적용해 놓는 보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보통 0.8로 적용한다. 요것도 적어 주시고 그 값을 여기 L 값에 0.8을 적용해 주시면 나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전압을 쓰시오. 요거는 직접적으로 소문항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 문제 하면서 간혹가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들의 특징들이 적혀 있는 표 중에 요 공칭전압과 하나는 뭐 공칭용량. 요거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공칭용량. 공칭용량은 5A, 10A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칭용량도 여기에서는 필요 없지만 2차 충전 전류 구하실 때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칭전압과 공칭용량은 외워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개. 그래서 알칼리 축전지에 공칭전압을 쓰시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주셔야 된다. 연축전지 2V, 알칼리 축전지 2.5V.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칭 용량도 알칼리 축전지가 5A고 연축전지가 얼마나 10A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외우고 가셔야 될 암기 파트 중에 하나였다.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는 표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배점은 예전보다 좀 줄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졌을 법한 난이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알칼리 축전지까지 보셨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뭘 물어보느냐? 이 층수나 면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일제 경보 방식인지 우선 경보 방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선 경보 방식이라 하면 직상 발화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죠? 우선 경보는 뭐? 발화층과 불이 난 그 발화층과 직상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거다. 왜? 일반적인 건물보다 규모가 커졌을 때 만약에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라고 했을 때 불이 발생했어요. 근데 일제히 경종이 나간다. 일제히 경종이 나갔을 때는 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왜? 피난 통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제히 경보가 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피난 통로로 몰리게 되고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사상자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개념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발화층과 직상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여 주어서 병목 현상과 같은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하자라는 개념으로 적용된 게 우선경보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말은 조금 버벅거렸는데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우선경보 방식이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일제경보 방식이 아닌 우선경보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규모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뭡니까? 우선경보 방식. 조건.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층수가 5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 우선경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뭐 두 가지가 있다. 이게 AND 개념이에요. AND. 둘 다 만족해야 돼. 만약에 층수가 5층인데 연면적이 2,999다. 아니 연면적이 3,000이다. 그래도 일제경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층수는 4층이고 연면적이 아무리 넓더라도 연면적이 12,000이 되더라도 층수가 4층이면 일제경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학교 같은 경우 있겠죠. 학교는 층수는 낮은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지만 층수가 5층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뭐다? 일제경보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소방에서 층수라 함은 지상층만을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이다. 층수는 총 합쳐서는 층수가 5층이지만 지상층만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이 외의 부분은 뭐 지하층을 포함한, 지하층을 제외한 이런 것들 다 적혀 있습니다. 소방에서 만약에 층수다라고 하면 지상층만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층수를 보시면 지상 15층, 층수 만족하네. 5층 이상이니까. 연면적 7,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네. 만족하네. 그럼 이게 무슨 방식이다? 우선경보 방식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 그럼 지상 12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발화한 층과 그 직상층의 경보를 발한다. 그래서 11층, 12층에 경보가 나간다.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이때 경보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어떤? 불이 난 발화층과 그 직상층에 나가고 1층의 경우에는 기타의 지하층에 전부 다 나간다. 여기서는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다 나가겠지.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다 나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이때는 지하 1층과 그 직상층, 요건 발화층과 직상층 1층에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의 지하층에 나간다. 기타의 지하층이라 하면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 다 나가겠지. 그죠? 지하랑 막 B랑 막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쓰실 때는 통일시켜서 적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다. 그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제가 수업 시간 때 수험생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적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 만약에 1층, 2층 요거 답 적으실 때 그리고 지하 전층 이런 식으로 적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적어라? B1, B2, B3, B4, B5 다 적어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건 약간 좀 성의의 문제입니다. 성의의 문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뭐다? 기계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성의를 보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의미는 통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적으면 점수 안 주느냐?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채점자의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뭐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을 적으실 때 이렇게 따로따로 다 일일이 개별적인 층수를 적어서 성의를 보여줘라 라고 수험생분들께 말씀드리던 부분이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왜? 저희 이런 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하 2층 이상일 때는 발화층, 직상층 1층일 때는 발화층, 직상층 그리고 지하 전층 지하층일 때는 발화층, 직상층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 어찌됐든
지하 전층에 해당되는 말들이지만 적어주실 때는 다 적어주셔라 라고 했던 부분. 그죠? 그 다음에 16번 부분. 제가 전성가닥수가 당락을 정하는 중요한 파트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자탐은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탐이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평면도 한층 끝이에요. 한층 끝. 발신기 세트도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가닥 7가닥. 요거 차분히 설명 드리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본 가닥수는 7가닥이다. 공공, 경표, 발전회 7가닥인데 7가닥에서 가장 요거는 회로 공통, 요거는 경종, 표시등 공통. 그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성가닥수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숨쉬듯이 공공경표 발전회를 적어라. 공공경표 발전회를 적고 시작해야 돼. 암산으로 하시지 마라. 암산으로 하시다가 혹시나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야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떤 가닥수를 세하려라? 회로 가닥수를 세하려라. 회로 가닥수. 회로 가닥수는 뭘 보고 세하려면 된다? 발신기 세트수를 보고 세하려면 된다. 혹시나 발신기 세트수 옆에 종단저항이 있다면 발신기 세트수보다 우선해서 종단저항의 수를 세하려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 그 다음에 표발전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무조건 99% 한 가닥씩입니다. 아시겠죠? 한 가닥씩. 그 다음에 경종은 평면도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평면도는 여러분들 일제 경보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층수도 면적도 아무것도 안 주어졌지. 평면도는 일제 경보 방식이다. 그러니까 경종선에 증거가 없겠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공통도 이 경종 표시등 공통선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가닥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회로 공통선은 어땠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 답으로 나왔었죠.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회로 공통선이 담당할 수 있는 회로선은 몇 가닥까지? 7가닥까지니까 그대로 한 가닥.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7가닥 나오고 7가닥.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다? 발신기와 감지기 사이 또는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배선 가닥수에 대해서 물어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송배전 방식은 송배전 배전 방식에서 루프 방식. 루프라 하면 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2가닥. 송배전 방식에서. 그 외의 방식은 뭐다? 전부 4가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찾으셔도 되고, 단순하게 답을 찾으셔도 되고, 쉽게 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들이 다 뭐다? 전선관. 전선이 지나가는 터널이다. 라고 무조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터널 안을 전선들이 지나갈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라? 이게 전부 다 트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트랙. 레이싱 경기를 하는 트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은 뭐 자동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자동차 주대가 출발선은 어디다? 발신기 세트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어디다? 종단저항이에요. 그러면 출발 여기서 해서 모든 트랙을 거치고 나서 종단저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신박하죠? 갑니다. 가요. 모든 트랙이 도는 거예요. 모든 트랙이 돌았어. 다시 돌아와야 돼. 왜? 피니시 라인 이쪽이니까. 돌아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2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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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닥.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4가닥, 4가닥이 되는 겁니다. 쉽죠? 굉장히 꿀팁입니다. 레이싱 경주를 하는 자동차 주대를 생각해라. 굉장히 꿀팁인데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쉽죠? 정말 자탐 문제 중에서 이것보다 쉽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쉽게 나왔던 경우의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굉장히 쉬운 자탐 문제였다. 전선가닥수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파트 사실 많이 어려워하는 논리회로 또는 논리회로 요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였어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혹시나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시는데 요걸 보시면 굉장히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요건 좀 간단해요. 자, 말들은 어렵습니다. 자, 먼저 들어간 입력이 우선 동작하고 출력이 발생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신호는 먼저 들어간 신호에 의해서 락되어 출력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답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어렵죠. 말은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인터록 회로입니다. 인터록 회로. 인터록 회로. 인터록 회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편은 동작을 못하도록 해. 내가 만약에 먼저 입력이 됐다면 나머지는 동작 못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주시면 되느냐? 뭘 떠올려주시면 되느냐? 아는 형님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는 형님. 자, 우리 강호동 팀이 있고 뭐 서장훈 팀이 있고 영철 팀이 있어요. 영철 팀이 있어요. 퀴즈를 합니다. 퀴즈를 냈어. 그러면 서장훈이 먼저 알았어. 그래서 버저 비트를 눌러요. 그러고 나면 강호동, 영철이가 아무리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죠. 들어오지 않죠. 이겁니다. 이거. 우선적으로 누른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들은 눌러도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터록 회로입니다. 인터록 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가 호동이고 B가 서장훈 씨고 C가 우리 영철입니다. 서장훈만 서장훈 씨라고 해서 조금 멀어 보이네. 어쨌든 요 세 분이 있을 때 호동이가 먼저 눌렀어요. 이때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A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XA 값이. 이 사이에는 서장훈이나 영철이가 아무리 누르더라도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동작이 출력이 안 돼. 출력이 이렇게 발생한다 했죠. 출력이 안 돼.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서장훈 씨가 먼저 눌렀어. 여기. 그러면 B 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 사이에는 호동이, 영철이가 아무리 누르더라도 동작을 안 한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영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호동이가 눌렀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장훈이 아무리 눌리더라도 동작을 안 하는데 이 이후로 호동이가 버저 비트를 뗐습니다. 입력 신호를 없앴어. 그러면 그때는 서장훈이 누른 값이 출력이 된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서장훈이 누르고 있는 동안은 영철이가 누르더라도 동작이 안 되는데 동작이 안 되죠 지금. 입력 신호를 서장훈이 떼면 이 이후로부터는 영철의 값이 나온다. 이게 뭐다? 인터록 회로다. 아시겠죠? 내가 먼저 동작하면 나머지 애들 아무것도 못해 라는 개념. 아는 형님의 버저 비터를 생각해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답안 보실 때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엔드 회로는 뭐다? 직렬이고 곱이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낸다? 요 D, 요렇게 이 D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엔드라고 했을 때 요 D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 D 아시겠죠? 요 개념만 가져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다. 자, 요거 볼게요. 좀 그림 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누구였다? A 호동이가 먼저 눌렀습니다. 그러면 누르고 나면 A 접점이 뭐다?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연결되는 녀석이라고 했죠. 평상시에 떨어져 있어서 아무 부저, 이게 부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호동이 부저, 장훈이 부저, 영철이 부저예요. 평상시에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 램프가 점등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호동이가 먼저 눌렀어. 그러면 길이 연결이 돼서 쭉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된다? 호동이 XA라는 램프가 여자가 되면서 XA 비접점 있죠? 요거 전자접촉기 요것들이 비접점 평소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이 길이 끊기는 거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비접점은 평상시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녀석들. 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XA 얘네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무리 누르더라도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계속 버저 비트 누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 평상시 다 떨어져 있는데 푸시 버튼 B를 눌렀어. 누가? 장훈이가 눌렀어. 그러면 평소에 떨어져 있다가 연결이 됐어. 그래서 얘가 들어오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비접점들 여기 있네. 얘네가 떨어지는 거야. 나머지 아무리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요 개념입니다. 요게 인터록 회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끝.
요쪽 회로도 이제 아까 그려놓은 엔드 회로와 요 not 회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없어요. A 값, end는 뭐다? 직렬이다. 직렬. 그리고 모두를 만족해야 답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A 들어가면 A 그대로 나오는데 요 값을 엑셀 값을 가져가가지고 뭐를 붙여준다? 부정을 붙여주는 거예요. 부정을 붙여준다. 마찬가지로 부정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얘가 먼저 들어오면 나머지 동작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B 동작하면 그대로 B 값 나오는데 요것들을 어떻게 부정을 붙여줘서 넣어준다. 여기도 그대로 가져가서 부정을 붙여줘서 넣어준다. 그래서 나머지 이거 동작하고 나면 나머지 못 나오는 거예요. 엔드 회로기 때문에. 그리고 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너무 인터루크 회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낯선 녀석일 수 있는데 우리 아는 형님의 그 버저 비트 누르는 거를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루크 회로까지 가져갔고. 자, 마지막입니다. 누전 경보기. 누전 경보기가 전기 파트에서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전 경보기가 소방을 하시면서 실무적으로는 잘 보실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왜? 우리가 전기 파트라서 그런지 전류의 누설을 검출하는 요 누전 경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 그림들 굉장히 생소하신데 한번 설명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전류 I1, I2, I3가 있어요. I1, I2, I3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정상 상태일 때. 정상 상태일 때와 누전이 발생했을 때는 그림의 차이가 딴 게 없어요. 정상 상태일 때와 누전이 발생하면 IG. 누전이 여기로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림 뒤에 보시면 차이가 나실 겁니다. 이때의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데 설명 차근히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1 전류가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을 때 순방향인 애들은, 같은 방향인 애들은 더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방향인 애들 있죠.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순방향과 역방향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요 그림에서는 지금 그 수치가 바뀌어져 있지 않은데 바뀌어진 수치 그대로 적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시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이 뭐 I, A, B 그죠? 그 다음에 I, B, C 여기가 I, CA로 나왔지.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뭐 요 명칭만 바꿔놨다 뿐이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I1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을 흐르고 있어요. 이때 순방향은 뭡니까? 순방향은 IAB입니다. 역방향은 ICA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봐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게 ICA이고 요게 IAB다. 그럼 I1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튼 겁니다. 방향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순방향. 요거는 역방향. 이해되시죠? 요 그림을 조금만 틀어주시면 요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I1은 뭐다? I1은 뭡니까? 순방향은 더해준다. 더해주고 역방향은 빼준다. 아시겠죠? 요 개념. 요게 끝입니다. 요게 끝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I2 해보는 거지. I2 순방향 뭡니까? IBC. 글씨를 조금 제대로 적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 다음에 요렇게 오는 요 역방향. IAB 역방향이구나. 그죠? I3 적어보겠습니다. I3는 뭐다? 이쪽으로 갔을 때 순방향은 IBC. CA. 요거 CA죠. CA. ICA. 역방향 뭐다? IBC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순방향과 역방향만 알면 돼. 요거 어려우시면 요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I3 가는 길이었고 요렇게 맞는 게 뭐였습니까? IBC.
그리고 순방향 여기로 가는 게 ICA죠. 얘를 이렇게 조금 틀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같은 방향인 CA 더하기 마이너스 빼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 상태 시 각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정상 상태 시 선전류의 벡터합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다 더하시면 어떻게 된다? 요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IAB 마이너스 IAB 없어지는 거지. 그죠? IBC 마이너스 IBC 마이너스 ICA 마이너스 ICA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 0값이다. 이해되시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순방향과 역방향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누수의 전류가 있을 때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요거를 파악해 주세요. 요 IG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IG라는 것만 적어볼게요. IG. 요거 값이 조금 보시자면, 자, I3 요 부분 갈 때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요게 뭐였죠? 요게 IPC였죠. IPC, 요게 ICA였죠. 자, 순방향, 역방향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역방향 순방향 ICA 순방향이네. ICA 적고, 역방향 IPC. 그죠? 근데 IG가 또 있어, IG. 이게 순방향이죠. 플러스 IG. 이게 누수의 전류일 때 발생하는 전류. 순방향이죠, 순방향. 그죠? 그러면 나머지 다 똑같아. 다 똑같아서 다 없어지는데 IG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더했을 때. 누전 시 선전류 벡터의 합은 IG가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요렇게 아까 적으신 대로 순방향일 때 플러스, 역방향일 때 마이너스. 마찬가지인데 요게 플러스 IG가 있다. 플러스 IG가 생긴다. 누수의 전류라는 플러스 IG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데 IG가 남는다. 아시겠죠? 요거 그냥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건데,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만 이해하고 나시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해하고 나시면 정말 쉬운 파트 중에 하나였다. 이거 공부를 안 하셨으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공부를 하기보다는 설명을 안 들으셨으면 좀 어려웠을 건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맞추셨을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18문제. 사실 이번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문제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경계구역 나누는 거 말고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해설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을 겁니다. 복잡하지 않으셨을 건데, 차근차근 혹시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실 만한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에 대비해서는 해설을 해드린 시간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시험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회차 시험은 시험 출제자들을 많이 합격시키려고 낸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점수라는 게 사실 매 회차마다 채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여유롭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회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신 만큼 열과성을 다해서 응시를 하시고 시험을 치시고 하셨을 테니까 고생하신 만큼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시험이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길고 길었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